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빈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의원님의 개화 및 참석 내빈 축사를 듣고 토론회에 참석하신 패널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구균철 교수님의 발제 후 좌장이신 김경애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자 교수님의 진행으로 네 분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님을 모셔서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다른 면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사실 잘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신 의원님들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지금 막 들어오시는 우리 김도읍 정책위원장님, 또 저기 보면 우리 유승걸 우리 아까 오셨다 가셨는데 또 오셨네요. 예, 유승걸 우리 의원님, 우리 백종원 우리 부산시 땅위원장님, 그다음 박수영 의원님, 우리 구자근 의원님, 예, 서일준 의원님, 윤주경 의원님, 우리 참 김상훈 의원님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우리 김병욱 의원님 저 오셨네. 예. 그리고 전봉민 의원이 오셨는데 사실은 오늘이 자기 생일이랍니다. 생일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전주혜 의원님 왔다 가신 것 같고요. 김영식 의원님 아까 오셨던데 예, 가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번 국회 토론회를 함께 또 주최해 주신 지방재정학회와 또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토론회 발표를 맡아주신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님, 저 계시군요.
좌장을 맡아주신 김경애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 교수님, 네, 나중에 뭐 소개를 드릴 겁니다만은 토론에 나서주신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님, 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세용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 과장님, 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64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기준에서 53조 2천억 원에서 2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의 20.79%인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붙게 되어 있는 자동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절대적인 금액도 커지고 그런 반면에 또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인구학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그 학력 아동 숫자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이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교육에서 국회에서 교육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또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가 마련되어서 더욱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 지역구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과 이렇게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고 다른 행정제도 하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방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관해 가지고도 활발하게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시며 울산 남구을 사선 국회의원이신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 형님, 친형님 이상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서 오늘 부산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지방 재정의 문제에 대한 그런 현안을 가지고서 오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가지게 된 걸 축하를 드리고 진심으로 경하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서병수 선배님께서 부산시장 할 때 제가 울산시장을 하고 있어서 옆 동네에 큰 집이고 저희들이 작은 집인데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같이 고민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좀 전에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 지방 행정, 일반 행정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를 가지고서 우리 재정을 나라 재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주제는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79% 내국세의 20.79%가 무조건 이게 그 교육 재정 지방으로 교부가 돼 있는데 학령 인구나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이거는 매년 또 올라가고 이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아울러서
초중등 교육에 가는 재정은 매우 딱 이렇게 칸막이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가 다시 교육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교육을 잘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행정의 문제도 똑같이 앞으로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이게 1인당 지원되는 통계를 보니까 이렇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요.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2021년 기준에서 1,109만 원이 되는데 10년 뒤인 2031년 10년 뒤에는 현재 1,109만 원이 2,847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학생 숫자는 도리어 지금 이게 2017년 577만이었는데 올해 537만 명으로 40만 명이 줄어들고 2031년 10년 후가 하면 다시 130만 정도가 줄어서 403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의 재정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논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는 재정은 항상 효율성 문제가 늘 숙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효율성 문제를 이번에 발제하시는 분들 또 이게 토론을 진행하시는 분들 진행을 맡아 계신 좌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방안 개선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면 국회에서 재정의 그 교육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더 보다 효율적으로 맞추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미 있는 토론 자리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귀한 토론에 주최하신 서병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그리고 아까 제가 참 인사 말씀 드릴 때 최승재 의원께서 오셨던데 조금 전에 나가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의용 의원님 오셨고, 예. 김미애 의원님, 예. 김정재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도 여기 계시군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승 의원님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님 다시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했다. 예, 이것으로 참석 내빈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토론회 앞서 사진 기념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균철 교수님께서는 발표석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토론자 및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는 김경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장을 맡은 명기대학에 있는 김경애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 이런 세미나를 주최해 주는 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지방교육 제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걸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느꼈습니다. 특히 또 지역구에서도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계에 교육청이 부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국가 재정 형편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닌가. 좀 더 알뜰하게 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구근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는데 한 20분 드리면 되겠죠? 예, 20분 하시고요. 나머지 토론자가 4분인데 어떻게 한 10분씩 드리면 될까요? 예,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구근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를 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경제학부의 구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와 그다음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부분인데요. 자료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부터 현황인데요. 13페이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대학 교육의 그 내용도 바뀌게 되지만 초, 중등 교육 체계도 공동체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그런 교육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기에는 지역 공동체와 같이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가 같이 케어하고 보육하고 같이 가르친다는 그런 교육 공동체로서 미래의 모습을 OECD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부터 보시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고령 인구의 급증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그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학령 인구 줄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네, 학령 인구는 16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역별로 학령 인구의 감소폭이 다릅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인구학적인 구조의 변화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 조용해지고 있는데 학령 인구의 감소폭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교육 재정과 지방 일반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구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현황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8페이지 보시면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우선 그 지난 10년 동안 그 교육 분야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가폭을 그 주도했던 건 초등 유아 교육이었죠. 그래서 인구수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그 경직된 20.79%의 그 내국세 비율과 그다음 교육세 분이 있죠. 그게 상당히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그 비중도 법정 전출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법정 전출금도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다 이제 정해져 있는 법정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페이지, 21페이지 내용 다 그런 내용이고요. 22페이지 보시면요. 전체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구조입니다. 네, 22페이지인데요. 네, 전체 구조를 보시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중앙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요.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자체 수입은 교육청 자체 수입은 얼마 되지 않죠. 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간 전입금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법정률로 정해져 있는 그 정률이 중앙정부에서도 내려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전되고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 23페이지 보시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분리가 되면서 그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 협력이 잘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니면 정당이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두 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에 그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의 비용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 24페이지부터는 문제점들을 쭉 이제 둘째, 셋째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점은 24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들을 만들었는데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위원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유사 기능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안 그래도 특별 재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안 그래도 이 행정적으로도 잘 융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그 조율과 그다음에 그 협조,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또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문제로는 비법정 전입금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교육재원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 자치단체의 곳간 사정, 그러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또 지원 금액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여력이 생기면 이제 그런 이제 비법정 전입금 그다음에 이미 재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법정 전입금과 교육경비 보조금은 또 이 지방 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건의 재정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교육 격차를 또 좀 촉진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여섯 번째로 일반 지방 재정하고 지방 교육 재정이 분리 운영되면서 사업 평가 성과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유기적으로 교환이 잘 안 됩니다. 의견 교환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의 어떤 성과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 중에 또 한 가지 예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사 중복 사업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당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경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예산의 효율성,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교육 재정에 교육 재정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 25페이지부터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게 지방 교육 재정을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편 방향은 일반 지방 재정하고 교육 재정 간의 칸막이를 없애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경제학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재정학자들과 그다음 교육계와 교육학자들하고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내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어왔던 주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재정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마스터 플랜을 짜서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입니다. 26페이지부터는 이제 단기 과제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봤는데요. 이 구분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연구자로서 어느 정도 그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도 실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26페이지에 단기 과제 1번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운영 평가를 위한 법정 근거를 만들어낸다. 지금 당장 자율재원인 그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해서 추가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평가권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돈만 주고 이 사업이 어디에 쓰였는지만 통보받고 그 다음에는 성과 관리나 평가 자체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부터 조금 천천히 바꿔 나가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성과 관리를 하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도움 줄 수 있는 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단기 과제 두 번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 조율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긴 한데요. 이게 그 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가지는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율 기능, 협의 기능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 단기 과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의 공동 사업비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재정을 한 번에 합칠 수 없으니 중간에 이제 공통지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공동사업비죠. 공통지대를 만들어서 그 예산은 우리 같이 한번 써보자. 같이 사업도 개발하고 같이 사업도 진행해보고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환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도 평가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공동사업비가. 공동사업비 논의는 지금 꽤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과제로 넘어가면 아까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경직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교육 재정을 짤 때 학생 수를 좀 학생 수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급별, 그다음 학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급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학교를 갑자기 없앤다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부금의 배분과 크기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그건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많이 대부분 학생 수를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배분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두 번째 중기 과제는 교육재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28페이지 보시면요, 그 표 10이 있는데 표 10에 보시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OECD 주요 국가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자립성이라는 기준과 새로 추구한 국가공공재성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자립성은 지방에서 얼마큼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지에 대한 그 규모, 그 비중을 이야기하고요.
세로 축에 있는 국가 공공재성은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자기 사업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에서 재원의 3분의 2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육을 국가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거주를 하건 어느 학교를 가든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고요. 그런 어떤 형평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에 불구하고 효율성은 낮은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주로 이제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서구 국가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면 국가 관리 역할을 국가가 하고 정부가 하고 그다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은 한 20-3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점차 높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줄여 나가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교육재정 규모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기관 간의 협력과 유대 내지는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그 지방 재원은 어떻게 되냐? 우리 재정 분권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비중의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활용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중을 높인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더 주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끝으로 결론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만족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우리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우리가 그 교육에 쓰는데요. 납세자 입장에서 얼만큼 내 주머니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더 알게끔 우리가 좀 공동체에서 좀 더 많이 관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재원이 이전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재정이 하나가 통합이 돼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간에는 원래 하나여야 됐고요. 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그 분리가 돼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지만 그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중기로 차차 단계를 밟아서 충분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주제 발표를 하시는 도중에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송원석 의원도 왔다가 다녀가시고 또 우리 유이동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대학교 국윤철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현재 이제 시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공동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같이 하면은 예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첫째 과제고요. 근본적으로는 교육감을 별도로 뽑을 필요가 있느냐. 시도지사님이 시도의회 동의받든지 해서 뽑는 방법 아니면 러닝 메이트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그러면은 일본처럼 지방
교육 재정하고 시도 재정이 따로 있는 그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방자치의 순수한 의미에 맞게 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그래야 주민들의 교육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런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안종석 가온 조세정책연구소장님께서 토론 한 10분 정도 해주시죠. 예, 안종석입니다. 구균철 교수께서 정책 과제를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대부분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완적인 설명을 몇 가지 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중기 과제에서 보통교부금 총액을 수요에 기반해서 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좀 더 근본적으로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 구조 속에 존재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방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과제는 이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교육재정의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을 수요에 맞게 수요를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불거지고 최근에 특히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쪽에서 좀 여유 재원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개편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 재정의 관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36쪽에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국세지방세 증가율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육 재정의 총 지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데 한 2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 교부금을 받고 정산하고 이러다 보면 세수입 변동분이 이제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한 2년 정도 있고 비슷한 모양으로 따라가는데 문제는 세수입이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올해는 세수가 좋다고 합니다만은 2019년에도 되게 나빴고 2013년에 되게 나빴는데 교육재정은 2015년에 되게 나빴어요.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재정을 세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하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교육은 의무적인 지출이고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교육재정에서 부채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부채를 이제 차입을 하는데 사실은 교육청은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차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새로 오신 교육감이 이 전임 교육감의 때 차입한 걸 갚아야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요. 차입으로 완전히 평탄화가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보면 지출 변동이 큰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이런 건 쭉 나가야 되니까 지출 변동이 큰 부분이 이제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하고 시설비 쪽에서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비가 이제 경기가 나빠서 세수입이 나쁠 때는 이게 줄어들고 시설비가 줄어드는데 시설은 약간 조금 지원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데 교육비 중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 말고 어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계획해서 프로그램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수학습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출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재정하는 쪽에서는 돈이 남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얘기를 하고 또 교육계에서는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교육재정의 안정화라는 관점에서도 수요를 고려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 투자 증대 유도 이거는 우리 구균철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본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교부금의 일정 비율 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도 일정 비율을 가져가고 지방 교부세도 일정 비율을 가져가니까 그 안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가 돼서 교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사례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지나니까 나타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거를 정부가 다 채워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세 지방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 투자,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투자 뭐 이런 거를 구균철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순증이 되면 그걸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단순한 조금 작은 얘기입니다만은 지방교육재정 국세지방세 배분하고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재원 투자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저는 그거는 연계시키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교부금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지 않은 건데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과 일반 재정의 통합 문제는 장기적으로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꾸 진전이 안 되는데 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종석 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발제자가 안 하신 말씀 중에서 이게 그 내국세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내국세가 많이 거칠 때는 지방교육 재정이 많이 가는데 내국세 경기가 나빠서 내국세 적게 거치면은 또 지방교육 재정이 적게 가니까 이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학생 수라든지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안정성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남이 이제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이 오셨네요. 예. 실제로 아마 제일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재부 재정제도과장 정남희 과장입니다. 저는 뭐 기재부에서 이제 저희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운영 차원에서 좀 그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토론 자료 저희가 좀 작성한 게 있는데요. 41페이지 보시면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금 지방 재정의 전체 한 65%에서 한 70% 그러니까 메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인데요. 그 내국세의 20.79%하고 교육세 일부가 돼서 그 재원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그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국세 일정 비율로 이렇게 초중등 교육 재원을 편성하는 이런 재원 배분 방식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70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 그 교육이 갈 길이 많았습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상 교육도 계속 단계적으로 늘려야 될 때고 그리고 교육의 질도 계속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국세 일정 비율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72년도 그 저희 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72년도에 그 12.98%에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 그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에 따라서 계속 확대를 해서 지금은 20.79%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년으로 해서 고등교육, 그 무상교육이 완료가 됐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뭐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 지표도 거의 선진국 수준보다 더 넘는 것도 있고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재정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칸막이고 그 재원의 왜곡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그런 수준의 제도 개편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싶습니다. 뭐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부문 간 재원 배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지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 잉여금이 6조 원 정도가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채무를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계속 갚는 그런 지금 구조입니다. 채무를 계속 갚는 구조여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그 21년도 기준으로 교육 지자체의 채무는 1.4조 원이고요. 국가의 지금 채무는 국가는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한 100조 원 수준의 그런 적자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국가 채무는 1,000조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이런 교육 지자체와 국가의 그런 재원의 불균형이 엄청 심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문제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저기 세수가 좀 줄을 때는 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간 학령 인구는 32.7%, 그러니까 한 33% 정도 감소한 반면 교육 교부금은 4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령 인구 감소는 계속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교육재정에서 그 교육재정의 가장 아까도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특정 세목과 특정 세출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원을 모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이런 칸막이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칸막이로 인해서 이제 뭐 국가 재정 전반에 그런 불균형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에 그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그런 재원의 불균형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22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교육 예산 43페이지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 83.2조 원 중에서 지금 유초등 교육이 지금 84%입니다. 그리고 고등 교육은 14%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 지금 뭐 핵심 인재 양성이나 미래 산업 선점 이런 차원에서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중요하게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고등 교육과 유초등 교육 간의 그런 불균형도 되게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OECD 통계를 봐도 지금 여기 아마 그 표는 안 들어가 있네요. OECD 그 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그 한국의 초등등 교육의 교육비 지출,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저희가 1등입니다. 1등이고 그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의 그런 교육비 지출은 전체 36개국 중에 32위로 되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저기 그 안중석 박사님께서도 지금 그런 뭐 교육 재원의 안정화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장치는 되어 있긴 합니다.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한 2.5조 원 정도 지금 재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나 언론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교육재정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재정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수준의 그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내국세 일정 비용 방식이 사실 예산 편성의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교원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들이 있으니 그런 중간적인 개선 방안으로서는 뭐 다양한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유초등 교육에 재원이 많으니까 지금 시도에서 유초등 그 교육총으로 가는 재원이 있습니다. 시도 전입금이라고 한 3조 정도 되는데 3조에서 3.5조 정도 되는데 매년 그거를 좀 그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지방 고등교육,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에 좀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좀 지금 교육청이 그 초등등 교육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그 지역 대학 사업 사무를 좀 포괄적으로 그쪽 그 교육청에 담당을 해서 그 재원을 활용한 방안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 지자체와 일반 지자체 간에 뭐 거버넌스를 통합하든 아니면 거버넌스를 통합하지 않더라도 그 재원, 그 교부세와 지금 교부금을 좀 통합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좀 본격화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말 좀 하시고. 예,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달곤 의원님이 오셨네요. 예? 이 창원시 그 진해구에 예, 저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 자, 우리 기재부 정남희 과장께서 사실 기재부에서는 이게 통합하고 이게 학생 수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이게 초등등은 과하다, 대학원 과소란 말을 썼거든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좀 유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교육 부분에 가더라도 학교 급별로 이게 균형 있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예, 요 초등등에 비해서 대학이 과소 투자하고 있다. 이게 OECD GPA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학의 경쟁력, 국가 경쟁이 직결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박세용 국회 그 예산정책처의 분석과장 맡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 분석을 통해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상승하는 반면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교부금을 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국회나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열리게 된 점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우리 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면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 또 총액 배분을 통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교육재정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국가 레벨에서의 재정 관리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 5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 교육 재정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정처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6년간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학생 수는 매년 2.4%씩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언론 보도의 주 내용은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20.8%로 과도하게 상승하였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갑자기 눈먼 돈이 늘어나서 이제 현금성 지출이나 태블릿 구입과 같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돈이 남아서 계획도 없이 돈부터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교육 예산의 불용과 이용액 등 잉여 재원이 수조 원이다 하는 등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이나 태블릿 지급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저 역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행정상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지 학생 학부모 등과의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년 예산 증가율이 20.8%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1년 본예산에 내국세 재정 추계가 좀 과소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국세 추계를 근거로 편성된 본 예산이 53조였는데 올해 실제 국세 수입을 반영한 2021년 교부액은 59.6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7.9% 정도 증가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이고요. 내국세 자체가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해의 상승률을 부각하는 것은 정부를 왜곡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의 혼란과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추경으로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용이나 불용률도 기준 재정 수요의 평가에 반영돼서 지출을 해야 하는 압력이 있는 등 이제 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돈을 써야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이월이나 불용에 대해서는 겨울방학을 지난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의 증가로 인해서 행정 절차적인 구조적 요인도 있고요. 또 이불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자체의 이불용률이 교육 부분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재원으로 언급되는 재정 안정화 기금 역시 이제 변동성이 있는 교육 지방 재정 교부의 평탄을 위해서 비축할 때 필요할 때 비축했다가 이제 모자랄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성은 물론 개선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체계적으로 공급 과잉되는 부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초중등 1인당 교육비가 OECD의 130%이고 고등교육은 70% 수준이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치는 일단 맞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새로 나온 OECD 교육 개요라는 자료에 보면 GDP 대비로 봤을 때는 공교육 유초중등 공교육 지출 비중은 국내가 3.5% 정도 되고 OECD는 3.4% 정도, 그리고 고등교육도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 OECD는 한 1.4% 정도 돼서 둘 다 이제 GDP 비중으로 따지면 OECD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등교육에 관련해서는 GDP 비중이 낮지 않은데 1인당 평균 교육비가 낮은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특수성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유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GDP 비율로 비슷한데 학생 수가 적음으로 이제 투자를 감축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높은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만약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하면 또 저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양육 부담이라든지 사교육 부담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전체 재정 투입의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유소년 복지에 대한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은 일단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내국세의 변동성이라고 저는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국세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부가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09년이나 14년이나 15년이나 이럴 때는 실제로 교부금이 이제 순감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이러면서 재정 운영에, 교육 재정 운영에 좀 제약으로 작용한 적이 있었고요. 또 매년 내국세를 직접적으로 연동하기보다는 이제 교부금이 평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이제 칸막이입니다. 이 칸막이를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효율성만 봐서는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입니다만, 그 재정의 확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또 전반적인 재정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바로 어떤 지금 현재 제도의 50년 전 입법의 취지라고 취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내국세에 연동하느냐, 또 GDP에 연동하느냐, 학생 수에 연동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증가율이나 성장 추세가 결정이 되므로 이 기준을 어디에다 설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내국세 바로 적용을 하는 것보다 이걸 연평균으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 기준을 설정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평탄화하거나 아니면 규범적이고 이제 중장적인 기준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재 그 교부금의 문제는 또 그 재정 계획과 사업 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정처에서는 이제 5년 전인 2016년에 지방교육재정 운영 분석이라는 사업평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계획과 사업 계획에 대한 연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같은 거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으면 이제 사업을 끼워 넣고 또 사업을 추가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새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실적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점, 또 뭐 교원의 정원 산정이 학생 수의 감소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뭐 나름 마련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향후 정책과 재정 소요가 효과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고 특히 예산을 사업에 맞추기보다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선두적인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 교부액 총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면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 운영에서는 사실 교사 인건비나 학교 시설 등 이제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급 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 수가 3.5% 최근 3년간 한 3.5% 감소했는데 학교 수나 뭐 학급 수는 뭐 1%, 뭐 0.3% 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학교나 학급 수는 이제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관련해서 뭐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개수화해 가지고 만들고 또 그걸 만드는데 토대가 되는 교육의 정책 방안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국민과 국회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 지출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 재정 수용액 산정 공식에는 학교 설치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재정 소요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가 클 때는 이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고 또 학교의 존재라는 게 단순히 교육으로 분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민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데 외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학교 건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와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발주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 재정과 지방자치 재원의 통합, 뭐 협업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회적 갈등과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사회적 갈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매우 중요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감을 선거로 선발하는 지구의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뭐 그런 가치랑 또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가치가 상충될 수 있다는 그게 더 먼저 우선되는 판단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재정의 부분은 그거에 조금은 종속되거나 뭐 최소한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과제에 있어서 공동사업비 제도라든지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제 예산 절감과 지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 또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 과정에서 소개된 논문은 이제 중앙 정부의 재원 조달 책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소 수준의 공교육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경우 공교육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 연구 결과를 존중하지만
지금 논의가 이제 일단 지방재정 교부금이 좀 과다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공공교육제 효용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이 현재 교육재정보다 줄어들 거라는 좀 직관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 규모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적 정책적 리더십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장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말고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교부금 중에 한 3% 정도 3%에 또 60%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금액이 꽤 커져서 한 1조 원 이상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돈을 받아가면 교육부가 교부 대상 사업의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예산 사업과는 달리 이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또 사후적인 보고 자체도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뭐 지금 재정교부금법 21조에서는 보통 교부금만 이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정부 공개 투명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지방 재정 교육 재정 교부금은 50년간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를 했다. 다만 그리고 지방 재정 교부금과 일반 재정을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 재정의 효율성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또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 대한 우려도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당국의 책임과 의무가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과도한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충분한 투자라든지 뭐 창조적인 비전 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육 당국이 국민들과 이제 국회의원들 뭐에게 교육 재정 당국에게 이제 설득을 할 만큼 이제 미래 교육 방향과 사업 계획 또 뭐 교육에 관한 내셔널 미니멈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제 무슨 해외 그 중기 재정 계획과 유사하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 것들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교사 자원 관리라든지 그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재정당국과 국회, 지방의회 등은 이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출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 정책을 반영한 계수를 반영하여 설정을 하되 교육재정의 변동 요인, 그러니까 내국 세수의 불안정성, 대규모 자본 지출을 평탄화시키고 세수나 GDP, 정부 지출의 몇 % 이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규범적인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태경 의원님 오셨네. 이제 이게 해운대구 갑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예. 우리 국회 예산 저희 사회 예산 분석과장 박세용 과장님은 좀 조심스럽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근본적으로는 통합하고 하는 것도 학생 기준은 맞는데 이제 그동안 50년 동안 지방교육 재정이 쭉 이렇게 이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통합한다, 또 학생 수로 한다고 하면 우선 예산이 막 주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학부모들의 불안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조금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부분 중복되는 부분 많이 줄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번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많으니까 이 구조를 다시 바꿔보자.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칸막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교육재정도 연간 1조씩 계속 잉여금이 증가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게 지금 교육이 더 이상 이제 초중고만의 교육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그 26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이용자가 10여 년 전부터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이 다수를 이루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다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우선순위와 구조 변화를 반영을 해서 국가 전략이나 지역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진짜 칸막이가 이제 좀 해소돼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지금 54쪽 보시면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분야별 증가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증가한 게 평균이 8.3인데 복지는 평균 수준인데 교육이 16.8%입니다. 교육에서 교보금을 제외하면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 교부금 말고 나머지 교육, 초중고의 교육 말고 나머지 대학을 포함한 교육의 예산 증가율은 훨씬 다른 데보다 낮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55쪽부터 하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증가되어서 또 이 예산의 지출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반대의 어떤 역편향의 모습이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내년에 그 중앙정부의 교육교부금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방재정까지 다 본다면 예를 들면 2019년 결산 기준으로 87조거든요. 우리 이 지방교육재정의 총액이. 그러면 아마 11조가 증가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고 하면 내년에는 100조를 결산상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뭐 이제 1인 학생 1인당의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교부금 기준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그 지방 소비세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시지가 그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 중앙 교부금만큼은 아니지만 합치면 상당한 수준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학령인구 1인당 2천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내봅니다. 그다음에 그 56조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 칸막이의 결과 지금 그 잉여금, 순세잉여금과 기금 적립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친 것이 18년에 2조, 19년에 3조, 20년에 4조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잉여금도 많고 또 지방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형성했는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를 하고 이게 경기 침체의 일부분이라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이 교육 그 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면 세입 전망과 세출 전망을 보면 세출을 최대치로 잡았을 때도 10조 정도의 여유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 교육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교육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상대적인 어떤 그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조의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도 전망을 할 정도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그래서 통합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거를 예결위 공청회 때 발표를 했다가 이제 거센 또 반발도 받고 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뭐 교원 인건비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서 어차피 교육재정의 한 반 이상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많아서 지금 그 잉여금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 예산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연구 보고서들을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교육 쪽에서 재정 통합을 연구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의 또 상황이 됐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꼭 그렇게 칸막이를 쳐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방비에 우리가 어떤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투명성과 통합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 쪽에
많은 그 요구 때문에 증가를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국인철 교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교육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 조짐을 이 교육 경비 보조금에서 봅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을 최대한 더 주려고 하는 그 의회와 잔치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 다만 그때 큰 장애물이 뭐냐면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돈을 주면 보조금인데 보조금에 대한 평가나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치단체들이 교육 쪽에 대한 불신을 좀 갖고 있는 게 있다. 특히나 이제 동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개별 학교들인데 학교들로 가면 더 투명성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과제로 제시하셨던 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공동협력기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의 사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좀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과제로 말씀하신 교육재정 교부금의 총액을 수요에 기반한 산정 방식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그 교부세, 지방재정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면적 1번,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교육재정 교부금은 면적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학생 수가 전부는 아니고 학생 수가 우선 고려가 되는 그런 교부금 그 산정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셔널 미니멈을 설정해서 이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건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 문제랑 연동을 이 만약에 통합을 하는 교부세가 통합한다면 국공립대학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또 지역 사립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앙에서의 파일을 키워서 대학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지방에서도 지방 소멸의 그 첫 번째가 저는 대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학들에 대한 지원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예. 정창수 선생님. 예.